안녕하세요. 조청현입니다. 7월 23일 토요일 스토리가 있는 유럽 역사문화 기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까 벌써 중강이네요. 여러분들 이 방학 동안에 많은 계획을 세워놓으셨을 걸로 짐작을 합니다. 뭐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학생분들도 있을 거고 또 해외여행이나 국내 여행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.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.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경험이고 또 소중한 이 추억이죠. 지금은 그냥 턱이 헉헉 막힐 정도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걸 극복하고 성취한 뒤에 한 2, 30년 후에 그때 그랬었지 라고 말하는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그게 다 추억이고 그렇더라고요. 그러면 오늘 마지막 수업을 뭐로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요. 이 고대 로마의 도로망과 이 호국 영웅 거위 그리고 이 인간 스파르타쿠스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 피날레를 한번 장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강의는요,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이 고대 로마의 도로망이 지닌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요. 다음으로 이 공화정을 지킨 호국거위, 그리고 인간 스파르타쿠스. 여기다 굳이 왜 작은 따옴표로 해서 인간이라고 했을까요? 노예는요, 사실상 가축에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겉모습은 인간이지만 사실상 하는 일은 거의 가축 수준이죠. 입은 있지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자유롭게 말할 권리가 없죠. 심지어 결혼도 하지 못합니다.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죠. 그런 노예였던 스파르타쿠스가 스스로 인간이 되기 위해서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.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. 오늘 학습 개요는요, 이 도로망이 로마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요. 이 외세의 압제와 이민족의 침략을 극복한 로마를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합니다. 이 로마라는 곳은 이 황제정부터 있었던 거대한 로마 제국을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보면 수업을 듣는 것 같아요. 근데 웬 뚝단지 같은 외세의 압제와 이민족의 침략을 극복했냐고요?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실상 이 거대한 로마 제국이 형성될 수 있는 이 밑바탕이 형성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 중에서 왜 나한테만 시련이 있지? 한번 주위에 있는 친구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술술 잘 일이 풀려가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만 이럴까?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요, 그러한 시련을 극복했을 때 이 고대 로마와 마찬가지로 이 큰 사람이 되어 있겠죠. 다음으로 이 고대 노예제 사회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. 이 당시 이 구축된 고대 로마의 도로망입니다. 지중해가 여기에 있는데요. 이 지중해의
이 거의 모든 지역에 걸쳐서 이 도로망이 구축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요. 예, 지선도로뿐만이 아니고 간선도로도 십필주처럼 아주 구석구석을 누비고 있죠. 예, 로마 도로망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죠. 이 로마가 정복 과정에서 구축한 직선도로는요, 이 세계를 지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. 이를 통해 놀라운 육상 운송 시스템이 구축되고요. 이 고대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데도 이 도로망의 역할이 가장 큽니다. 이 고대 로마인들은 특히 실용적인 분야에 이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. 이 실용적인 분야 중에서도 특히 이 건축학 분야에서는 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볼 수가 있죠. 로마 제국 전역에 다리, 운하, 돌로 포장된 도로 등 이 수많은 걸작을 남기고 있고요. 특히 광범위한 도로망을 자랑하고 있습니다. 이 제국의 안정성과 확장을 위한 기관 시설이 바로 이 로마의 도로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. 이 총 연장만 하더라도 12만 킬로미터가 넘습니다. 제국 전역에서 이 군대, 사람, 물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하게 해준 것도 바로 고대 로마의 도로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. 뿐만이 아니죠. 이 도로망을 통해서 문화, 인종 및 이 제도를 하나로 만드는 거대한 용광로와 같은 의미가 부여되고 있습니다. 군대의 신속한 진군, 그리고 식량과 군수장비를 보급하는 마차의 이용 이외에도 앞서 얘기한 바대로 무역과 문화 교류를 촉진하는 데 이 고대 로마 도로만큼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없었죠. 도로는 로마가 최강 국가로서의 위용과 정치 지도자의 권위를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기도 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이 도로가 어떻게 지도자의 권위를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 되었을까요? 바로 다음 이유 때문입니다. 많은 도로가 개선문으로 시작해서 끝났고요. 이 도로의 이름도 도로 건설 자금을 지원한 행정관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는 경우가 많았죠. 이 로마의 도로망은 영국에서 시리아에 이르기까지 제국 전역에 점차 퍼져나갔고요. 일부 도로는 로마 주변의 도로만큼 유명하고 잘 관리 운영되었습니다. 비아 도미티아, 이 기원전 116년에 이 건설 공사가 시작된 비아 도미티아는 이 프랑스 알프스에서 피레네 산맥까지 이어졌고요. 이 스페인 전역에서 병력 이동에 매우 중요한 이 도로라고 볼 수가 있죠. 발칸 반도를 건너 비잔티움에서 끝나는 비아 에냐티아, 이 도로는 기원전 2세기 중반에 이 도로 건설이 시작됐고요. 이 비아 에냐티아는 이가 있어서 이 제국의 서부와 동부를 잇는 이 중요한 육로가 됩니다. 이렇게 여러 지역에 이 로마가 확장되는 것과 발을 맞춰서 도로가 건설되다 보니
이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. 예, 이 군사력의 열쇠인 도로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도로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아피아가도는 이 기원전 312년에 건설이 시작됩니다. 제2차 삼리움 전쟁 동안 카프아에서 공화정 로마와 동맹국 사이에 보급로 역할을 하게 되죠. 그 이후로 도로 시스템은 종종 로마의 정복 과정에서 이제 정복이 확장되면서 서서히 구축되어 갑니다. 로마 군단이 먼저 유럽을 가로지르는 길을 개척하면 이 로마인들은 점령한 도시를 로마와 연결하고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는 시기였죠. 직선 도로는 로마 군단이 적보다 속도를 내 기동할 수 있도록 해주었지만 제국의 일상적인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. 군 병력의 이동 시간이 단축되고 행군의 피로도가 낮아짐에 따라 발이 빠른 이 군단은 외부 위협과 내부 봉기에 대응하기 위해 하루에 32km로 속도로 이동이 가능했죠. 로마 세계의 가장 고립된 지역조차도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병력이 공급되거나 강화되어서 이 국경 전초기지에 거대한 병력을 둘 필요성이 서서히 줄어들게 됩니다. 이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이 측량 작업부터 시작하게 마련이죠. 이 토지 측량사는 조준대를 사용해서 한 목적지에서 다른 목적지로 가는 가장 직선 경로를 공들여서 도표로 작성함으로써 이 도로 건설 과정을 시작하게 됩니다. 그 결과 도로는 종종 가파른 언덕을 곧게 닦기도 하고요. 강을 만나면 다리를 건설하고 산을 통과할 경우 직선 도로를 뚫기 위해 터널을 뚫기도 했죠. 고대 로마 시기에 이 건설된 터널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. 그중 한 터널의 이 사진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. 터널은 긴 우회로를 피해야 하는 경우 쓰는 공법이었습니다. 지금도 남아있는 로마의 터널은 이 기원전 1세기에 건설된 세 개의 터널이죠. 이 길이 1km에 달하는 큐메아 터널, 705m에 달하는 클립타 이 네아폴리타노 터널, 그리고 780m 길이의 그로타디 세누아 이 터널이 있습니다. 이 터널은요, 양쪽 끝에서 굴착 작업을 시작해서 건설 작업에 들어가는데요. 이 양쪽 끝이 만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때때로 이 갱도를 위에서 뚫어 작업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도 하죠. 갱도를 활용해서 굴착 속도를 높이고 안반을 제거하기 위해 두 각도에서 작업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단한 암석을 만나게 되면 작업 속도는 당연히 더딜 수밖에 없었죠. 이 단단한 암석을 뚫고 작업할 때 진행 속도가 하루 30cm 정도로 아주 더뎌 이 터널이 완공되는 것은
수년이 걸리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. 예, 도로 설계를 한번 보도록 하죠. 주로 군인들이 직접 건설 작업에 투입되고요. 엔지니어들은 고대 로마 군단의 정규군들이었습니다. 도로, 요새, 수로 및 교량 건설 모두 공병대가 맡았다고 보시면 되겠죠. 공병대는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쓸 수 있는 모든 가능 재료를 활용합니다. 도로 건설을 위한 일률적인 고대 로마 공법이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. 건설 공법은 사실상 지리적 위치, 산이냐 평지냐 아니면 강을 건너는 것이냐, 그리고 지형, 지질 구조 및 사용 가능한 재료에 따라 다양했던 것이죠. 일반적인 도로 건설 매뉴얼은 존재했습니다. 도로의 평균 너비는 5.5m에서 6m 사이가 보통이었고요. 이 내구성과 평탄도를 유지하기 위해 91cm의 얕은 도랑을 파고 도로의 양쪽을 따라 작은 옹벽을 세우는 것으로 작업을 시작하게 되죠. 이 도로의 바닥 부분은 보통 평평한 흙과 모르타르 또는 작은 돌로 덮인 모래로 기초를 다지게 됩니다. 그 다음에는 석회, 모르타르로 시멘트를 바른 자갈이나 이 자갈의 기초층을 다지게 되죠. 마지막으로 도로는 석회가 섞인 이 자갈 표면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. 주변 마을에 흔히 구할 수 있는 화산, 응해암, 자갈 또는 현무암 또는 석회암 포장돌로 마감 처리가 이루어지게 되죠. 도로는 빗물이 측면을 따라 흘러갈 수 있도록 중앙에서 연서까지 의도적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고요. 많은 도로에는 배수로도 뚫려 있습니다. 보행자를 위한 포장된 자갈길은 일반적으로 도로의 양쪽을 따라 1m에서 3m의 폭으로 나뉘어지게 되죠. 이 길과 도로를 구분하는 연석이 마련되게 마련입니다. 3m부터 5m마다 3에서 5m마다 연석에 이 더 높은 블록이 설정되어 있는 이 도로도 있는데요. 이 블록은 사람들이 말이나 마차에서 내리거나 혹은 말이나 소, 당나귀에 물건을 실을 수 있게 건설되었던 것이고요. 이 더 번잡한 주요 도로에는 교통 체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. 예, 우리 고속도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정표도 이 고대 로마 도로망에는 존재하죠. 이 고속도로의 도로 표지판과 마찬가지로 돌기둥은 이 가장 가까운 마을까지의 거리를 알려주고요. 이 여행자에게 가장 좋은 휴게 장소가 얼마나 남았는지 알려주게 됩니다. 이정표에는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이 도로가 건설된 시기, 건설 책임자, 이 마지막으로 수리한 사람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적어 놓죠. 예, 이 문자 기록이 만들어진 이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죠. 우리나라에서도 목간들이 출토가 됐고요. 또 이 고대 시기에 여러 문자들이 출토가 되고 있는데
그 출토된 이 문자 기록들이 해석을 해보면 대부분 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를 예를 드는 게 더 쉬울 수도 있겠네요. 예를 들어서 이 성이 구축이 되는데 성에 요 부분부터 요 부분까지 뭐 죄송합니다. 뭐 예를 들어서 동쪽, 서쪽, 남쪽, 북쪽을 각각 다른 사람이 건설했다고 치죠. 그러면 이제 적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. 그런데 막 사방에서 공격이 들어왔는데 북쪽 성이 무너졌다. 그러면 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지 되겠죠. 그래서 이 북쪽 성을 축조했던 집안이 어느 집안이고 또 이 건설 책임자뿐만이 아니고 수리를 언제 했고 이러한 것들을 적어 놓아서 이 성이 무너졌을 때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 초기 문자 기록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생각을 구현하기 위해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소위 황금 이정표를 로마노 포rum에 설치하게 됩니다. 이 로마노 포rum은 사실상 로마 광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이 로마 광장에 이 여러 개선문과 함께 이 황금 이정표도 있습니다. 금박을 입힌 청동으로 주저된 이 이정표는 도시의 모든 성문까지의 거리를 나열하고 있고요. 이 제국도로 시스템의 수렴 지점이기도 합니다. 예, 고속도로를 갔는데 휴게소가 없으면 참 어렵죠. 뭐 쉬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 급한 용무가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그냥 뭐 아연 실색해 만약에 없다면 뭐 길거리에서 용무를 해결할 수도 없는 거고 참 난감하죠. 로마의 도로에도 이 역청과 휴게소가 당연히 존재했습니다. 공문서를 전달하는 관리가 다른 말로 갈아탈 수 있는 역참은 매 16km마다 위치하죠. 예, 이 말이라는 동물은 날랜 동물이긴 한데요. 이 지구력이 극도로 떨어지는 동물이에요. 그래서 같은 속도로 꾸준히 달릴 수는 없죠. 이 금세 지치는 것이 이 말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. 또 예민한 측면도 있어서 눈 가리개를 반드시 해줘야지만 되죠. 근데 이 지구력이 약한 말들이 를 이용하게 되면 공문서를 전달할 때 이 속도를 낼 수가 없죠. 그렇기 때문에 매 16km마다 이 역참을 설치해서 말을 갈아탈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습니다. 이 역참을 통해 제국 전역에 엄청난 속도로 통신이 전파됐고요. 물론 지금 기준으로 한다면 뭐 엄청난 속도로 할 것도 없죠. 요새는 실시간으로 속보들이 뜨죠. 뭐 예를 들어 일본의 아베 총리가 변을 당했다라는 뉴스가 그야말로 일본과 똑같은 시간대에 우리도 접하게 되죠. 하지만 이 시기, 고대 로마 시기까지만 해도 뭐 고대 로마 시기까지 갈 필요도 없죠. 뭐 조선시대 그리고 17, 18세기까지만 해도 이 사실상 이 통신이 내 전파 속도는 현대에 비하면 거의 군뱅이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하지만 이 역참이 만들어짐으로써 이 엄청난 속도로 통신이 전파될 수 있었죠. 당시 기준으로요.
또한 세금을 운반하는 임무를 맡은 제국의 특사들에게 특히 중요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역참에서 쉴 수 있었기 때문에 도로 이용자들은 하루에 96km까지 이동할 수 있었죠. 예, 말 한 마리 가지고 96km를 하루에 주파하기는 어렵습니다. 예를 들어 몽골군 같은 경우에 이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한 병사가 5마리 이상을 타고 다니죠. 가지고 다녀요. 그래서 말이 지칠 때마다 매번 번갈아 가면서 말을 교체해서 타죠. 예, 그런 식으로 이 속도를 냈다고 보시면 되고요. 그렇지만 한 마리를 가지고 96km를 균일한 속도로 달릴 수는 없습니다. 뭐 한 마리가 96km를 달릴 수도 없고요. 그런데 이 역참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푹 쉬었던 말들을 이용해서 내쳐 달리기 때문에 하루에 96km도 이동이 가능했던 것이죠. 도로 이용자들은 대략 32km마다 있는 도로변 휴게소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32km는 사실상 한 사람이 걸어서 주파할 수 있는 최대 거리라고 보시면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이 휴게소마다 이 숙박시설이 있어야지 되죠. 뭐 사실상 자고 가는 숙박시설로 운영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. 이 현대 고속도로 이 관리와 순찰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 고대 로마 시기에도 이 도로 관리와 순찰을 전담하는 이 부서가 따로 있었죠. 이 도둑과 노상 강도를 막기 위해 도로에는 도로 순찰대로 알려진 이 로마 제국 군대의 특별 파견대가 순찰을 돌게 됩니다. 교통량은 많지만 외딴 지역에 이 경찰 초소와 막루를 배치해서 이 도둑이나 노상 강도에 취약한 이 여행자를 안내하고 그들의 출현 가능성을 알려주기도 하죠. 또 하나 이 도로 순찰 때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이 도망 노예를 감시하고 통행료 징수원으로도 활동했다는 점입니다. 로마의 도로도 항상 무료는 아니었기 때문이죠. 예, 이 도망 노예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데요. 뭐 추포하는 역할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. 예, 노예들이 이 일이 힘드니까 이 도망을 쳐서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게 되죠. 그렇게 되면서 이 도망 노예를 잡는 사람들의 이 역할이 강화되게 됩니다. 한 20년 전인가 15년 전인가 이 추노라는 우리나라 이 사극이 있었어요. 이 도망 노비를 잡는 이 추노라는 공무원이 있었죠. 관리가 있었죠. 이제 그런 관리도 있을 정도로 이 도망 노예, 도망 노비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군대라이도 다리, 산길 또는 지방 경계를 넘어설 때마다 이 물품에 수수료나 세금을 부과당하게 되죠. 예, 이 고대 로마의 도로망은 현재도 사용 중입니다. 로마의 2000년 된 도로는 이 내구성 면에선 현대 아스팔트 도로를 능가한다고 볼 수가 있죠. 이 많은 로마 도로는 최근까지도 주요 도로로 사용되었습니다. 이 비아, 이 플라미니아,
그리고 영국의 포스웨이를 포함한 일부 도로와 교량, 터널, 수도교는 현재도 이용 중이죠. 예, 이 거위와 스파르타쿠스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이 호국 영웅 거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. 이 공화정을 지킨 호국 영웅 거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이 거위가 어떻게 호국 영웅이 됐죠? 우리가 보통 호국 영웅 그러면 이 장군이 됐던 아니면 성군이 됐던 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호국 영웅인데요. 대부분 장군이죠. 아니면 왕이거나. 그런데 이 거위가 어떻게 나라를 구하는 호국 영웅이 되었을까요?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고대 로마를 지킨 거위 이야기로 넘어가죠. 예, 이 호국 영웅이 거위를 기리기 위해서 이 청동 거위를 세워둔 곳이 있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. 이 강력한 제국을 건설한 로마만 우리는 기억을 하죠. 예, 우리는 이 제국을 건설한 로마만 기억을 합니다. 정말 거대한 대제국을, 지중해를 아우르는 대제국을 건설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리고 그 기억이 워낙 이 강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이 초창기 로마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것도 궁금하지도 않습니다. 하지만요, 이 건국 초기의 로마는 자긋한 외침을 당하고요,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투쟁의 시기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. 예, 저번에 이 앞쪽 이 첫 번째 주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로마는 사실은 이 에트루리아 쪽에 이 식민 도시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식민지에서 시작한 로마가요, 이제 원로원을 주축으로 한, 그때는 원로원은 없었어요. 이 귀족 계층을 중심으로 이제 독립운동을 시도하게 되죠. 그렇게 되면서 귀족층을 중심으로 한 이 군인들이 사실상 이 에트루리아를 물리치고 이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. 예, 드디어 독립을 이루었죠. 그렇게 되면서 이 상류층들, 귀족층은 이 원로원으로 흡수되고요. 이 원로원이 사실상 이 로마 제국이 몰락할 무렵까지도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식민지에서 이 로마를 해방시킨 주체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고, 도덕성도 확고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예, 이 카피톨리노 기러기 이야기는 그러한 생존을 위한 투쟁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어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기원전 387년 이 갈리아인이요, 알프스를 넘어서 이탈리아 반도로 대규모 침공을 감행하게 됩니다. 예, 이 갈리아인, 다시 말하면 알프스 서쪽에 있던, 알프스를 넘어서 서쪽에 있던 이 갈리아 사람들이 알프스를 넘어서 이탈리아 반도로 대규모 침공을 감행하게 되죠. 이 갈리아 부족민에게 새로운 땅을 나눠주고 이 노략질을 하기 위해서 이 알프스를 넘은 것입니다. 이 당시 로마 공화국은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든 상황이었죠. 이제 독립을 이룬 후에 어느 정도 이 안정을 찾아가고 서서히
이 인근 국가를 정복하거나 조약을 맺어 영역을 넓히는 확장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그 로마를 중심으로 반경 한 200km 정도 되는 이 구역까지 로마가 확장되고 있던 그 시절이죠. 예, 바로 이 지도인데요. 이 원안에 빨간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이 갈리아 침공 당시 로마의 영토였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이 이탈리아 반도 전체는 뭐 애시당초 아니고요. 한 3분의 1, 4분의 1 정도 되는 규모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영토는 작았지만 많은 이웃 국가들과 조약을 맺고 동맹을 구축하던 그 무렵입니다. 예, 이 로마라는 나라는 이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을 아주 초창기부터 터득했던 나라죠. 이 고대 로마가 대제국으로 발달하는 데에도 이 전략은 유효했습니다. 그 전략이란 것은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. 이 과거 이 로마 이전의 전쟁은요, 대부분 자, 성문 앞에 이 포위를 한 상태에서 성문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. 노예가 될래? 죽을래? 이게 뭐죠? 선택지라는 게 딸랑 두 개인데 죽을래? 노예가 될래? 야, 뭐 선택지라고 할 것도 없네요. 뭐 그냥 다짜고짜 뭐 이유 불문 일단 싸워서 살아남고 독립을 유지하는 방법밖에 뭐 방법이 없어요. 지면 노예가 되거나 죽는 거죠. 그런데 로마는 또 다른 선택지를 하나 더 제시를 합니다. 죽을래? 노예가 될래? 아니면 우리 같이 로마 시민이 될래? 그러면 머리가 복잡해지죠? 이게 뭐 단순하게 싸울 수도 없는 것이 로마가 막강하다는 얘기는 이미 익히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, 그래? 그냥 로마 시민이 되는 편도 괜찮겠네?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죠. 그래서 이 로마가 사실상 이 시기가 되면 싸우지 않고 여러 이웃 도시 국가들과 동맹을 형성하는, 동맹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하는 그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러한 전통은 사실상 그 이후 제국으로 커 나간 뒤에도 마찬가지였어요. 심지어는 독립운동 세력을 상징하는 원로원에도 예를 들어 갈리아나 게르마니아의 혹은 페르시아의 이 귀족층들 그리고 토호들을 이 원로원으로 흡수하면서 사실상 이 원로원이 로마 세계를 대표할 수 있게끔 만들기도 하죠. 예, 그야말로 싸우지 않고 영역을 확장하는 어떻게 보면 아주 대단한 기술을 초창기부터 가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때까지 로마는 이웃 국가와의 전투에서 패배를 몰랐습니다. 예, 패배를 모를 수밖에 없죠. 대부분 성문을 그냥 열어줘요. 그러면서 이 동맹을 체결하게 되죠.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. 또 이 전쟁이 벌발하게 되면요, 어떤 도시를 갔는데 성문을 안 열어주고 끝까지 항전을 한다. 그러면 로마와 동맹을 맺은 이 국가들이 전부 대규모 병력을 파병하게 됩니다. 그렇게 되면서 전투에서 패배를 모르게 되죠. 로마인들은 자신들이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. 예, 이 갈리아가 침공할 기원전 370년대 무렵에는 이 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
이 인식 자체가 없었다고 볼 수가 있죠. 심지어 이 카이사르가 갈리아를 정복했을 때에도 이 로마 사람들 중에서 이 갈리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정도로 그랬는데, 그것보다 거의 300년 이전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죠. 경험은 더 넓은 세상에 대한 개념을 형성해 줍니다. 예, 여러분들도 이 방학이 시작되면 경험을 넓히기 위해서 이 부단히 애를 써야지 되겠죠. 이 역사가 가르쳐주는 것은 경험은 더 넓은 세상에 대한 개념을 형성해 준다는 것이죠. 국경을 넓히고 싶다면 더 강해져야 함을 뼛속 깊이 느끼게 한 것도 바로 갈리아의 침공이었습니다. 예, 이 카피톨리노 이 거위의 전설을 한번 보실까요? 예, 갈리아족들이 이제 성을 기어오르고 있는 모습인데요. 아니, 그런데 이 로마의 성문에 어떻게 군사들은 하나도 없고요. 이 거위만 깨끗거리고 있네요. 예, 이게 무슨 일일까요? 이 병사들은 다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는 거죠? 로마인들은 북쪽에서 갈리아인들의 침공 소식을 듣고 전투를 준비하게 됩니다. 이 갈리아인들은 이 로마인들이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죠. 여기 나와 있는 한번 묘사를 보세요. 이 갈리아 전사들은 알몸으로 싸웠고 몸에는 문신이 새겨져 있었고 머리와 얼굴은 뒤틀리고 잔인했다고 적혀 있습니다. 예, 이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 이 갈리아 전사들을 묘사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. 뭐 이것은 야만족을 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이러한 기록들은 좀 조심해서 봐야지 됩니다. 설마 알몸으로 싸웠겠어요? 뭐 문신이야 할 수 있겠지만 설마 머리와 얼굴이 뒤틀려 있었을까요? 글쎄요. 그럴 것 같지는 않죠. 그렇지만 이 야만족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특히 이 갈리아 전사들의 점토 함정은 드높아서 로마군의 사기를 떨어뜨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. 그들의 무기는 거대했고 그 거대한 무기를 너무나 자유자재로 흔들었다는 것, 휘둘렀다는 것이죠. 예, 이 패전을 경험한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 갈리아 사람들이 자신들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죠. 뭔가 이 특징이 있어야지 이 패배도 합리화할 수 있겠죠. 뭐 이런 식으로 합리화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로마 병사들은 공포에 떨면서 꼬리를 내리고 이 성문을 빠져나갔는데, 심지어는 성문을 닫는 것도 잊어버린 채 활짝 열고 도주했다고 합니다. 예, 성문을 아예 열어 젖히고 그냥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쳤다는 얘기밖에 안 되겠죠. 예, 당시 이 갈리아족의 이 모습이에요. 다 군복은 착용하고 있네요. 이 로마 사람과 협상을 하게 됩니다. 이 호국 영웅 거위가 이제의 도움으로 그나마 이 카피톨리노 언덕을 지키게 되죠. 이 계속되는 전투에 지친 갈리아족이 이 로마 사람과 이 협상을 하게 됩니다. 이제 그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는데, 이 전쟁 배상금을 어느 쪽
이 저울로 사용할 것이냐를 두고 또 설왕설래가 있게 되죠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승전국인 갈리아의 저울을 쓰기로 한 그림이 그려진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 로마인들이 문을 열어둔 이유가 매복을 한 상황에서 기습 공격을 할지도 모른다고 판단한 갈리아인은 3일 후에 로마에 입성했고요. 그동안 로마 시민들은 다른 지역으로 도주하게 되죠. 성문을 활짝 열고 도주를 하다 보니까 이 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에 매복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니지. 그렇게 되면 그냥 들어갔다가 이 매복 공격에 그야말로 이 처참한 패배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 이 안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서서히 안으로 들어갔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. 그동안 로마 시민들은 다른 지역으로 도주할 수 있었습니다. 이 나머지 병사들은요, 이 카피톨리노 언덕에서 농성전에 돌입하게 됩니다. 갈리아인들은 로마인들이 겁쟁이라고 판단했고요. 이 로마로 들어가 약탈하고 불을 지르게 됩니다. 여기서 이제 농성전이랑 공성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. 이 농성전은 성 안에서 이 성을 넘으려는 사람을 막는 것을 농성이라고 하고요. 이 공성이라는 것은 이 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 성 바깥에서 공격을 하는 것을 공성전이라고 합니다. 이 공성전을 통해 이 카피톨리노를 점령하려고 여러 번 시도하게 되죠. 하지만 이 공성전과 농성전은 장기화되게 됩니다. 공화정을 지킨 거위를 한번 보도록 하죠. 로마군이 지쳐 잠들고 개들도 깊은 잠에 취했던 순간 이 갈리아인들은 미끄러지지 않는 손장갑을 끼고 언덕을 기어 올랐다고 합니다. 이 계속되는 적의 공격에 이 불철주야로 맞서 싸우다가 그야말로 지쳐 널브러진 거죠. 심지어 개들도 하도 지쳐가지고 이 깊은 잠에 취해 있었다고 해요. 그 순간 갈리아인들이 이 손장갑을 끼고 미끄러지지 않는 손장갑을 끼고 이 카피톨리노 언덕을 기어오른 것이죠. 침략자들이 언덕을 오르는 소리를 듣고 거위가 난리법석을 피우게 됩니다. 이 군인들도 개들도 이 깊이 잠이 들어버린 그야말로 지쳐 널브러진 상태에 있었는데 이 거위가 만약에 난리법석을 피우지 않았다면 그야말로 이 갈리아가 이 카피톨리노 언덕을 쉽게 점령할 수 있었죠. 그런데 이 거위가 난리법석을 피워줌으로써 그야말로 우여곡절 끝에 이 카피톨리노 언덕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이죠. 마르쿠스 만리우스가 그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났다고 합니다. 칼을 집어들고 그의 부하들을 부르며 성의 난간으로 달려가 갈리아인의 기습 공격을 막아냈다는 것이죠. 이후에도 포위 공격은 몇 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. 갈리아인은 이 계속된 전투에 지쳐 이 로마와 강화 조약을 맺기로 결심하게 되고요. 이 로마인들은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물고 평화를 살 수 있었습니다. 로마는 이러한 시련을 견디고 위대한 제국이 된 것이죠.
예, 이 거위는 이제 영웅이 되어 후국 영웅이 되어 숭배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. 주노 신전과 로마 공화정을 지킨 신성한 거위는 그야말로 영불이 되었죠. 매년 축제 때마다 로마시를 지킨 공로를 인정받아 축제 행렬의 맨 앞에 자리하는 영예를 얻게 됩니다. 지금 로마 주변에 그 축제들에서도 항상 축제 행렬의 맨 앞에는 거위가 나타나게 마련이죠. 예, 그렇다면 이 카피톨리노 언덕이라는 것은 로마에 어떤 의미가 있는 언덕일까요? 이 로마는 7개의 언덕 위에 세워진 이 자그마한 규모의 이 도시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카피톨리노 언덕은 로마의 부유층 거주 공간이자 사원과 원로원, 회의실과 같은 이 공공 건물이 있는 곳이고요. 이곳이 마지노선이 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. 이 갈리아의 포위 공격으로 일반 시민들은 모든 것을 잃었죠. 전후 시민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원로원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이전과 같이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. 예, 뭐 전후에 그야말로 잿더미밖에 안 남은 로마의 이 피난민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이제 원로원을 비롯한 이 로마 공화정에서는 계속해서 세금을 내라고 강요를 하게 되죠. 그것도 그럴 것이 뭐 사실상 배상금을 갈리아에 보내야지 되는데 뭐 국가에서 쌓아놓은 재산들은 죄다 다 갈리아가 가져간 상태고요. 이 짜낼 것은 시민들밖에 없기 때문에 뭐 결과적으로 과중한 세금이 부과됐을 것으로 보입니다. 이 빈곤한 많은 시민들이 채무자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. 거리에서 구걸하는 신세가 되거나 농토를 벌이고 산적이 되기도 하죠. 이 마르쿠스 만리우스는 원로원의 행동을 비난합니다. 그는 전쟁으로 피폐해진 서민들을 위한 개혁운동을 시작하게 되죠. 예, 그 개혁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. 뭐 세금을 낮게 해주고 일자리를 보장해 달라는 그러한 이 개혁운동이었고요. 결과적으로 이 원로원에 의해서 이 마르쿠스 만리우스는 제거되게 되죠. 예, 다음으로 이 스파르타쿠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스파르타쿠스는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, 과거에 어떤 일을 하던 사람인지, 뭐 물론 몇 가지 자료가 있기는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이 사람입니다. 노예라고 해야지 될까요? 뭐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. 검투사가 선호하는 짧은 검을 뜻하는 라틴어 글라디우스에서 이름을 따 이 검투사를 흔히들 글래디에이터라고 부릅니다. 초기 검투사들은 기원전 3세기 말 이 로마에 패배한 삼나이트 전사들의 이 전투복을 입은 후 오른팔에 착용하는 화려한 장식의 투구, 방패, 장갑을 착용하고 이 검투에 임하게 됩니다. 기원전 264년 제1차 포에니 전쟁 동안 희생된 전문 용사를 위한 장례식을 기념하기 위해 처음 검투사 게임이 등장하게 되고요.
기원전 174년 74명의 이 검투사가 이 로마인을 위한 특별 장례식의 일환으로 3일 동안 검투를 벌이기도 합니다. 기원전 74년에는요, 이 게임 형식의 최초의 검투사 경기가 열리게 되고요. 이게 흥행에 성공하게 됩니다. 피를 보는 스포츠에 대한 로마인의 수요가 커지게 되는 계기가 바로 이 74년의 이 검투 경기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 정복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이 수천 명의 노예들이 검투사 게임을 준비하기 위해 특별히 건설된 훈련센터 또는 학교로 끌려가게 되죠. 이 검투사 훈련학교가 우후죽순으로 열리게 되고요. 오늘날 나폴리 북쪽의 카푸아 마을 근처에 이 집중적으로 설치되게 됩니다. 학교에서 검투사들은 다양한 무기에 대한 적응 훈련을 갖게 되고요. 이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병행해서 그 몸을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이 징계와 처벌은 아주 가혹했죠. 기원전 73년 78명의 이 검투사들이 카푸아 근처의 렌툴루스 바티아투스 학교에서 반란을 일으킨 것은 사실상 심한 학대 때문이었다고 합니다. 스파르타쿠스가 이 난을 초기에 일으켰던 원인 중에 하나는 이 학교에서 이 검투사들에 대한 심한 학대가 있었기 때문이고요. 이 검투사들은 숙소에서 쫓겨나 부엌에서 발견한 식칼과 침으로 경비원을 제압하게 되죠. 운 좋게도 검투사의 무기를 다른 도시로 운반하는 마차를 발견하게 됐고요. 이 무기로 무장한 78명의 검투사는 돌연 강력한 전투력을 발휘하게 됩니다. 이 노예 봉기가 아주 일상화되는 이 시기가 있는데요. 그 시기에 있었던 이 도망 노예를 처벌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. 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죠. 기원전 135년 제1차 노예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. 시칠리아 섬에서 일어난 노예 반란이었고요. 2년 후 로마 군대가 파병되어 시칠리아 노예 반군을 간신히 제압하게 되죠. 시칠리아에 있는 군대에 맡겼더니 이 연전연패였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중앙군이 직접 투입돼서 이 노예 반란군을 진압하려고 했지만 그것도 사실상 간신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적합할 정도로 이 노예 반군의 이 용맹은 대단했습니다.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 노예 반군에서 이 반란이 실패하게 되면 그야말로 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목숨 걸고 싸웠다고 말할 수 있겠죠. 7만 명 이상의 노예가 무기를 들고 효과적으로 전투를 벌여 시칠리아 군대를 무찔렀던 것이죠. 기원전 104년에도 이 제2차 노예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. 4만 명의 노예가 시칠리아를 휩쓸었다고 보시면 되고요. 이 4년간의 피비린내 나는 전투 끝에 이 집정관 마니우스 아킬리우스가 직접 나서서야 간신히 진압했다고 합니다.
살아남은 노예들은 체포되어 경기장에서 야수와 싸우기 위해 로마로 압송됐고요. 그렇지만 이 제1, 2차 노예 전쟁은 로마로부터 멀리 떨어진 시칠리아에서 일어난 일이었죠. 하지만 이 제3차 노예 전쟁은 달랐습니다. 이 제3차 노예 전쟁은요, 이 고대 로마의 심장부에서 일어난 것이죠. 바로 로마에서 일어난 이 반란이었습니다. 로마의 인구 구성상 노예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았던 것도 이 두려움의 대상이 됐던 원인 중에 하나예요. 거의 60~70%가 이 로마시의 이 노예가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죠. 이 잘 훈련된 검투사가 지휘하는 도망 노예 군단은 이전의 노예 전쟁과는 차원이 달라도 너무나 달랐었죠. 이 스파르타쿠스는 트라키아 출신 노예 검투사입니다. 이 로마 공화국에서 일어난 노예 봉기 중 하나인 제3차 노예 전쟁에서 노예 반란군 지도자가 되기까지 이 스파르타쿠스의 삶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. 일부에서는 로마군에 복무했던 것은 사실인 듯해요. 그러니까 이 스파르타쿠스가 이 로마 군적을 가지고 이 하사관 정도, 우리식으로 하면 하사관급으로 군복무를 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탈영장교 출신 노예로 알려져 있죠. 또 일부에서는 이런 기록도 있어요. 이 스파르타쿠스가 로마군에서 산적 토벌을 지휘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. 이거는 이 하사관이 아니고 장교로서 이 산적 토벌을 지휘했다는 얘기가 되겠죠. 여하튼 이런 경력을 봤을 때 사실상 트라키아에서 이 장교로 활동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 로마군에 복무했던 이 스파르타쿠스는 체포되어 노예로 팔린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. 기원전 73년 이 77명의 다른 검투사들과 함께 카푸아의 검투사훈련학교에서 탈출하고요. 이 다른 도망 노예들이 곧 합류하게 되는데요. 이 베스비오 산에서 검투사들은 이 다른 도망 노예들에게 기초 이 군사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. 이 스파르타쿠스는 이 검투사의 반란을 주도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죠. 그런데요, 이 제3차 노예 전쟁에서는 이 스파르타쿠스만이 이 반란군 지휘자가 아니었습니다. 이 두 명의 이 또 다른 지휘관들이 있는데 이 모두 갈리아 출신이고요. 한 명은 크리스스, 그리고 또 한 명은 오에나무스라는 이 세 사람이, 스파르타쿠스까지 이 세 명이 이 공동 지휘관 역할을 하게 되죠. 처음에 로마는 노예 반란군을 심각하게 보지 않고요. 주력 군단을 보내지 않습니다. 이 도망 노예 군단은 처음 맞닥뜨린 지방군 4개 부대를 순차적으로 격파하게 되죠. 이 와중에서 더 많은 도망 노예가 합류하게 됩니다. 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노예 반란군은 무려 9만에서 12만 명 정도로 추정할 정도였죠. 스파르타쿠스는
노예 반란군과 로마군 사이에 일정 거리를 유지한 채 자유를 찾아 알프스를 넘을 것을 제안하게 됩니다. 예, 이 스파르타쿠스는 이 로마군과의 전면전보다는 일정 거리를 유지한 채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냥 알프스를 넘어서 이 자유롭게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제안을 하게 되죠. 그렇지만 이 공동사령관 중 한 명인 크리숙스는 이 로마를 멸망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게 되죠. 크리숙스는 이 주장이 안 받아들여지자 이 노예 반란군에서 이탈하고요. 이 3만 명의 병력을 인솔해서 인근 도시를 습격하게 됩니다. 곧 패배하고 피살당하게 되죠. 이 크리숙스는 이 노예로서 살았던 자신의 삶을 되갚아주기 위해서 이 로마 군인들 중에서 군인들을 이 검투사로 만들어서 서로 싸우게 하고요. 이 노략질도 하고 어떻게 보면 눈에는 눈, 이에는 이 하는 식으로 철저히 복수를 감행하게 되죠. 하지만 그 결과적으로는 패배하고 피살당하게 됩니다. 스파르타쿠스는 로마와의 3번의 교전을 모두 승리로 이끌게 되죠. 이 알프스를 넘는 대신에 남쪽으로 향해서 로마를 공포에 빠뜨리게 됩니다. 그런데요, 이 알프스를 왜 넘지 않고 이 로마로 향했는지에 대한 이유는 잘 알려져 있지 않죠. 이 노예 반란군을 상대하기 위해 사령관 마르쿠스 크라소스 인솔하에 로마의 정례병이 파견되게 됩니다. 오랜 추격과 수차례 교전이 있었고요. 이 노예 반란군은 이탈리아 남부의 실러강 상류에서 패배하게 되고 스파르타쿠스는 살해되었지만 그의 시체는 발견되지 않았죠. 살아남은 약 6천 명의 노예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. 예, 이 스파르타쿠스의 상징성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봐야 이제 될 것 같습니다. 영화나 책에서는 스파르타쿠스가 억압적인 사회의 전복을 꾀하는 이 저항자의 아이콘으로 재현되곤 하죠. 노예 반란군을 로마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인도해 안정과 자유를 얻으려고 노력했던 부분은 애써 외면하고 사실상 사회의 정복을 꾀하는 저항자의 아이콘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전반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노예 반란군들의 이 활동 영역이라든지 이동 경로를 봤을 때 이 로마 사회를 정복하려는 시도를 하지는 않았죠. 앞서 얘기한 바대로 이 공동사령관 중에 한 명이었던 크리수스가 이 전복자의 이미지를 더 잘 대변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. 예, 오늘의 핵심을 한번 보도록 하죠. 오늘 수업 중에 다른 3가지 이야기 중 하나를 선택해서 요약한 뒤에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어떨까 하는데요. 이것은 과제로 여러분들에게 내지는 않겠습니다. 예, 이제 계절학기도 끝났네요. 제가 기말고사와 관련해서는 그 공지사항에 공지를 드릴 예정입니다. 시작하면서 아마
계절학기가 시작되면서 공지사항에 기말고사에 대한 내용도 올리도록 할게요. 예,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. 또 여러분들이 계획하신 거 차근차근 준비하는 이 방학이 되셨으면 합니다. 예,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또 건강 잃지 않고, 건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뭐 건강하다면 얼마든지 위기를 극복하고 할 수 있죠. 그런데 몸이 약하면 이 마음도 같이 약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. 항상 건강 유의하면서 다음 학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서로 인사 나눴으면 좋겠네요. 예, 안녕히 계십시오.